전 세계 성인 3명당 1명, 국내 20세 이상 성인 약 1260만 명이 고혈압 환자로 추정될 만큼 흔한 질환 중 하나인데요. 높은 혈압은 우리 몸의 장기를 손상시키지만 일상에서 별다른 특이 증상이 없다 보니 방심하다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혈관계 합병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평소 가정에서의 혈압 측정과 싱겁게 먹기, 운동 등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3대 만성질환 중 하나,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순환기내과 박혁균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파티마병원 순환기내과 박혁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국민 가수다, 국민 MC다, 국민 음식이다 이렇게 앞에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좋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고혈압은 예외죠. 국민 질병이고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 같은데 유병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최근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20년 기준 그 20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고혈압 환자가 최근에 1,260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새로 추가로 80만 명이 더 고혈압 진단이 되어서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가량이 앓고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으로 인해서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일단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환자들이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검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면서 검진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혈압이 더 빨리 발견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인구 유병률이 이렇게 높아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혈압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당연히 과장님보다 모르지만 이건 알아요. 정상 혈압 수치는 120에 80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왜 이 숫자가 두 개가 있는지는 잘 몰라서 과장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어느 걸 보고 이게 고혈압이다 아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혈압계를 보면은 혈압계 수치가 몇 가지 한 2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높게 나오는 경우,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 이제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일단 심장이 피를 짜주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혈압 중에 제일 높은 혈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따라오는 조금 낮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그 수치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서 네. 심장에 피가 차고 있을 때 그때 발생하는 혈압 중에 가장 낮은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하나 옆에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맥박수.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혈압은 앞에 큰 수치와 그다음 옆에 작은 수치 그렇게 해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2가지를 보게 됩니다. 수축기 혈압 그리고 이완기 혈압 둘 다 높아야 고혈압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 숫자만 높아도 고혈압인가요? 사실 고혈압은 이제 진단에 있어서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예,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고혈압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각각 수축기만 올라갔을 때도 고혈압, 이완기만 올라갔을 때도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중요한 건 아니네요. 그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네.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늘 이제 가정용 요즘에 또 고혈압 기계 네. 잘 나오니까 재고 있는데 저는 저혈압이거든요, 과장님. 오. 근데 우리 집안은 예전부터 고혈압 환자 많으니까 너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유전적인 그 원인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고혈압은 일단 1차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2차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신장 질환, 콩팥 질환, 그 외에 이제 내분비적 질환, 임신 등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고혈압 환자 중에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유전적이다. 그다음에 뭐 나이 때문에 든다 하는 그런 혈압은 이제 1차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이라 하는데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에서 95% 차지하는 수치상으로 빈도상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야, 2차성 고혈압은 5% 미만이지만 그래도 또 방심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게 다른 병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라서 그 병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2차성 고혈압도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오, 그러면 어떤 경우에 2차성 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을지 미리 한번 저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장님? 예,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가족력이 없고 네. 그다음에 흡연, 비만이 아닌 상태에서 3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거나 그런 상태,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혈압인 걸 인지하고 약을 충분히 많은 양의 고용량의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평소에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다가 약 쓰면서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 이럴 경우에 우리가 2차성 고혈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네. 모두 이 경우에서도 100% 2차성 고혈압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소리 없는 살인자 이런 별명이 붙더라고요. 그만큼 뭐 증상이 잘 나타나진 않지만 위험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혈압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 자체는 별로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유발하지는 않는데 결국 어떤 병에 의해서 병이 있다 보니 병을 진단하다 보니 이제 혈압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고혈압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합병증이 이제 심장 관련해서, 그다음에 혈관 관련해서, 심내혈관, 그리고 그다음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박리나, 그다음에 그 대동맥류 늘어나는 그런 빈도는 적지만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없이 다가온다고 해서 소리 없는 살인자 이렇게 별명을 얻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네. 약간 책 제목 같아요. 소리 없는 살인마. 맞아요. 약간 이런 소설. 느낌 드는데 지금 이제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아까 철원 씨가 저혈압이라고 했잖아요. 저혈압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왠지 모르게 고혈압보다는 덜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정상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저혈압도 좀 위험하긴 하죠.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고 일상생활 다 잘 활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낮다고 해서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혈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 이완기 혈압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60 미만인 경우에 이제 저혈압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 마른 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증상이 없다면 치료하지 않고 그냥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약을 쓰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특히나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우리 심장약들이 전부 다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에 의한 치료 효과가 저혈압으로 인한 불편함보다 더 이득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으면 낮은 상태 유지하기도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갑자기 지금 제 혈압이 너무 궁금해요. 집에 뛰쳐가가지고 혈압막 재보고 싶고 집에서도 특히나 오늘 방송 보면서 혈압 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제대로 혈압 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오, 좋아요. 예, 저희가 이제 혈압에 있어서 가정 혈압,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정에서 혈압을 잴 때 가정 혈압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내로 약 먹기 전에 안정을 취해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밤에 취침 전에
예, 지침 전에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체크를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은요. 측정 전에 일단은 혈압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최소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상태. 즉 뭐 용변 마렵고 이럴 때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용변을 보고 난 다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압을 측정 준비를 하시고요. 즉 혈압 측정하실 때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는 등받이를 세워갖고 예, 앉은 상태에서 다리 꼬면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다리를 그냥 편안하게 놔둔 상태에서 네. 팔은 책상 위에 올린 상태로 심장과 비슷한 위치로 밑에 대신에 뭔가 받쳐줘야 되겠죠. 예, 뭐 받친 상태로 체크를 하시고 이제 심장 그 혈압 체크하는 것을 이제 커프라고 하는데 네. 그 커프는 웬만하면은 맨살에 되는 게 좋고요. 얇은 옷이 입고 있다면 그 얇은 옷은 크게 뭐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더니 혈압을 한 5번 정도를 네? 재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 물어봤더니 가장 낮은 혈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고혈압인데 혹여는 혼날까 봐.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잴 때마다 혈압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구나. 이게 뭐 기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 어머니의 예. 문제. 네네. 원래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혈압이 딱딱 맞춰서 나오진 않아요. 항상 똑같이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유동성이 있는데 이게 활동하게 되면 자연히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휴식 시에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혈압 체크할 때 혈압이 올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혈압이 낮다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그 양상, 예, 혈압의 양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철원 씨 어머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5번 재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담당 의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니까 여러 번 재가지고 제일 정상 수치에 가까운 거를 제출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예, 저도 보면은 이제 진료를 보고 있으면은 그런 환자들 꽤 많습니다. 그래요? 예, 환자 이제 혈압을 재려고 하면은 계속 수치가 다르다. 어떻게 해야 네. 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냥 다 들고 온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면은 처음에 혈압을 재보시고 가정이든 어디든 혈압을 재보시고 그다음에 혈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은 1, 2분 뒤에 휴식을 취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해보시는 걸 공고하고요. 만약에 두 번째 체크했을 때 혈압이 이전 혈압과 10 이상 차이 난다.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시고 마지막 검사를 했는 2가지의 이제 혈압 수치를 평균 내서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본인 지금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뭐 혈압을 재는 게 의사 선생님한테 정답을 제출한 게 아니니까 솔직하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환자들도 있어요. 병원에서는 괜찮은데,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예, 실제로 평소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다가 병원만 오면은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예.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인 경우는 원래 혈압이 높은데 병원만 오면은 정상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머. 그런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인데 병원 오면 혈압 올라가는 분들은 이제 병원의 의사들 가운만 봐도 혈압 오른다고 해서 예,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 해서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진짜요? 예, 그리고 혈압이 있는데 병원 오면은 정상으로 보이는 게 숨긴다고 해서 가면 뒤에 숨겨졌다고 해서 가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진료를 해보면은 진료실에서 혈압을 체크했을 때 백의 고혈압인 환자들이 혈압이 높다고 진료실에서 판단되는 환자들 중에서 대략 17% 정도는 혈압이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가면 고혈압, 혈압이 높은데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는 이런 환자들은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13% 정도가, 그다음에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는
그 진료실에서는 정상이지만은 실제로 고혈압인 경우가 한 35% 정도, 예, 그 정도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혈압 잴 때 왼팔로 재야 돼요? 아니면 오른팔을 넣어서 재야 돼요? 이 양팔을 저는 넣고 싶다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어느 팔을 넣어야 될지 너무 아, 고민인데 이거 고민입니다. 물어보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예.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네. 그 광고가 생각나는데요. 네. 예, 양팔 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예. 예, 거기서 가장 높게 나온 높게 나온 쪽에 팔을 앞으로는 계속 이제 고팔로 측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보통 양팔이 혈압 차이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한 보통은 10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를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양팔의 혈압 수치가 차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 특히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낮은 쪽에 관련되는 혈관들이 조금 좁아져 있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심뇌혈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양쪽 팔을 한번 재보는 것도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는 치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혈압이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혈압약을 보니까 약 개수가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꽤 많던데요? 그렇죠. 그게 혈압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 여러 기전으로, 예, 한 가지 기전으로 혈압을 조절하지 않고 여러 기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크게 4가지 기전으로 혈압을 조절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전마다 약들이 있다 보니, 예,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약 개수가 많아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혈압 조절할 때 저희가 한 가지 약으로 쓰는 것보다는 한 가지 약에서 반응이 없을 때 한 가지 약에 용량을 올리기보다는 다른 기전의 약을 섞어서 쓰는 것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고 용이하기 때문에 결국에 혈압 조절 안 되면 개수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불편한 게 많으니 복합제, 약 한 알에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같이 들어있는 약들도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복합제가 나오진 않아서 결국 환자들 상태에 따라서 약개수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고혈압 약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혈압이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딱딱해져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에는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다음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키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전을 조절하는 약이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조절하는 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을 수축시키려고 하는 기전을 악화시켜서 수축을 못 시키게 만드는 기전으로 사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교감신경, 우리가 그 교감신경을 조절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 수분을 빼서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조절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4가지 기준으로 약들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있을 때 약을 자기 전에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아침에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아침에 혈압이 좀 높은 경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는 동안에 몸이 쉬고 있다가 일어남으로 해서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는데 심하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아침에 보통 그렇게 약을 드시라 하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복약력이 약을 잘 먹는 방법이더라고요. 예,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드시라 하면 잘 못 드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아침에 식후에 약을 드시기를 권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약제들도 전부 24시간 지속적으로 약 효능이 지속되는 식으로 해서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한 게. 예, 예. 아니 근데 고혈압 약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약을 먹으니까 콩팥이 나빠지더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몇 년 전 뉴스에서 이 고혈압 일부 약에서 암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 이 약물 치료를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많은 환자들이 원하는 질문인 것 같긴 네. 한데요. 많은 환자들이 약을 최대한 안 먹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을 끊는 거는 어렵고요. 만약에 원인이 명확한 혈압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교정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비만 아니면 흡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조절해 주면은 혈압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혈압이 결국에는 노화와도 관계 있고 유전과도 관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평생 동안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약제에 대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최근에 뭐 기사 나온 그 약들 같은 경우에는 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약 제조하면서 생기는 그런 물질 때문에 예, 그런 이슈가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콩팥이 나빠진다. 네. 그런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호전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 약 때문에 콩팥이 나빠진다 하면은 콩팥에 영향을 안 미치는 약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끊기보다는 다른 약으로 교체해서 경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콩팥이 나쁘거나 심장이 나쁠 때는 쓰는 약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혈압약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콩팥, 심장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더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 혈압 때문에 약을 언제 먹어야 될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140이 아까 90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약을 먹는 건지 아니면 조금 140 되려고 해. 그때부터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고혈압에 대해서 고혈압 전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고혈압 단계에서 약을 시작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 이상, 90 이상이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약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일부러 예방적으로 약 쓰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반면에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대한 뒤로 미뤄서 나중에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교수님? 예, 그런 분들 아주 많습니다. 환자들 보면은 혈압이 있다는 걸 진단을 받고 네. 약을 쓰자 하면은 대부분 조금 생활 습관 교정부터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강제로 약을 드실 수는 할 수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데 결국에 이분들이 생활 교정을 해도 결국에 2년 3년 뒤에 다시 오셔서 그때부터 약을 다시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생활 교정하는 동안에 이 생활 교정에 의한 효과는 한참 뒤에 나타납니다. 한참 뒤에 나타나는데 그동안 계속 혈압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에 의한 리스크는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을 안 드시고 있으면서 생활 교정만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다 안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약을 끊을 수 없는 게 약이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꼭 이제 약이 뭐 중독성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게 아니고 네. 혈압이 결국에 나이와 관계 있다고 했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식생활 관리 말인데요. 우리가 한식에도 생각보다 나트륨이 많잖아요. 그 짜게 먹으면 또 안 좋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국이 있어요. 네. 물을 많이 부어요. 싱겁잖아요. 이러면은 좀 나트륨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어떠신가요? 결국에는 많이 먹네요. 결국에 양은 좀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을 남긴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나트륨, 소금의 섭취량이 적어질 수는 있지만 네. 국을 다 드신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싱거울 뿐이지
전체 그 국 안에 있는 소금은 다 먹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고혈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혈압만 관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중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고혈압 환자들이 주의할 점들을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 고혈압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지혈증이나 당뇨 이런 질환들도 합병증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당뇨 이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순환기내과 박혁균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